내 아들이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도 내관 앞에서 울고 있어요. 그것은 온 서울이 그녀가 죽었다고 믿기 전 장금자가 낡은 녹음 파일에 남긴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날 상원 장례식장은 5성급 호텔의 연회장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하얀 꽃들이 양쪽 통로를 가득 덮고 있었어요. 치명 냄새가 검은 정장을 입은 손님들의 비싼 향수 냄새와 뒤섞였어요. 큰 방 한가운데에는 장금자의 영정사진이 제단 위에 단정하게 놓여 있었어요. 사진 속에서 그녀는 연한 회색 한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온화했으며 깊은 눈은 평생을 견뎌온 것 같았어요. 영정사진 아래에는 짙은 색 나무관이 닫힌 채 놓여 있었어요. 그 누구도 고인의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가족들은 그녀가 격렬한 응급 상황 뒤에 세상을 떠났고 몸이 더는 온전하지 않다고 말했어요. 듣기에는 아주 가슴 아픈 이유였어요. 그리고 아주 편리한 이유이기도 했어요. 백태민은 관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차가운 돌바닥을 꽉 움켜쥐고 있었어요. 그는 어깨가 떨릴 정도로 울고 있었어요. 눈물이 새하얀 상복 위로 떨어졌어요. 조문객이 들어올 때마다 그는 또 몸을 아주 깊이 숙였어요. 어머니, 제가 너무 불효자예요. 그 말의 뒤쪽에 서 있던 몇몇 친척 아주머니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기자들은 문 밖에서 서로 밀치며 카메라를 계속 그에게 들이댔어요. 모두가 태산그룹 후계자가 늙은 어머니를 애도하며 우는 모습을 기록하고 싶어 했어요. 태민의 뒤쪽에는 큰 장례 현수막 하나가 벽 가운데에 눈에 띄게 걸려 있었어요. 효자가 늙은 어머니를 떠나보내다. 태민은 고개를 들어 영정사진을 바라보았고 입술은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듯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카메라 조명이 다른 방향으로 살짝 틀어지는 순간 그의 입꼬리가 조용히 올라갔어요. 아주 빠르게요. 아주 차갑게요. 그 앞에 놓인 관보다도 더 차가웠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어느 곳에서 그 영정사진 속 어머니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장금자는 경기 외곽에 버려진 요양시설 지하실에서 몸을 웅크린 채 누워 있었어요. 그곳은 한때 고급 노인요양센터였지만 여러 해 전 화재 이후 문을 닫았고 잡초가 입구를 뒤덮도록 방치되어 있었어요. 밤바람이 쇠문 틈으로 스며들어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차가웠어요. 벽에는 하얀 페인트가 조각조각 벗겨져 있었어요. 천장에서 물이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졌고 한 방울 한 방울 마치 카운트다운을 하는 시계 소리처럼 들렸어요. 금자는 벽 모서리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고 두 손은 낡은 천끈으로 느슨하게 묶여 있었어요. 그녀의 손목은 검푸르게 멍들어 있었어요. 그 멍은 넘어져서 생긴 것이 아니었어요. 그곳에는 백태민의 손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한때 기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던 아들이었어요. 한때 온 세상의 어머니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존경하는 여자라고 말하던 아들이었어요. 그녀는 자기 손목을 내려다보다가 메마른 웃음을 터뜨렸어요. 효자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녀의 눈은 약하지 않았어요. 그 눈은 헝클어진 백발 아래에서도 여전히 또렷했어요. 앞쪽 바닥에는 식어서 굳어버린 죽 한 그릇이 놓여 있었어요. 그 옆에는 뚜껑이 열린 물병이 있었고 절반만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 안에 약이 들어있을까봐 두려웠어요. 방 구석에 걸린 낡은 스피커에서 바깥 텔레비전 소리가 지직거리며 들려왔어요. 한 뉴스가 서울의 장례식을 생중계하고 있었어요. 효심 깊은 아들로 유명한 백태민 씨가 깊은 애도 속에서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금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복도박 흐릿한 화면 속에서 그녀는 자기 아들이 울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는 정말 아름답게 울고 있었어요. 아주 여러 번 연습한 연극처럼 아름다웠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솜의 끝을 바라보았어요. 그곳에는 검은색 단추 하나가 실이 거의 끊어진 채 달려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줍지 않았어요. 그녀는 손끝으로 그것을 벽 아래 어두운 구석으로 밀어 넣었을 뿐이에요. 그 단추는 평범한 단추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녀가 요양원을 떠나기 전에 몰래 숨겨둔 초소형 카메라였어요. 마지막 눈 하나였어요. 온 세상이 그녀에게 죽음을 강요할 때를 대비해 그녀가 진실을 위해 남겨둔 눈 하나였어요. 사흘 전 서울에는 이른 아침부터 비가 내렸어요. 비는 안개처럼 가늘었고 푸른 요양원 유리창에 차가운 긴 자국으로 달라붙었어요. 잠금자는 창가에 앉아 있었고 어깨에는 낡아해진 갈색 니트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어요. 그녀 앞에는 아직 뜨거운 단호박죽 한 그릇이 있었지만 그녀는 한 숟가락도 먹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저 병원 마당 아래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익숙한 검은 차 한 대가 막 멈춰 섰어요. 백태민이 먼저 내렸어요. 그는 회색 긴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하얀 국화한 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그의 뒤를 오미경, 그의 아내가 따라왔어요. 그 여자의 얼굴은 단정하게 화장되어 있었고 웃음은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말 잘 듣는 며느리라고 볼 만큼만 충분했어요. 요양원의 간호사들은 곧바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누구나 태민이 태산그룹의 후계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달마다 그는 요양원에 후한 돈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가자 복도 전체가 갑자기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태민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앙상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러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진짜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여기 오래 계셨잖아요. 저는 남은 생의 마지막 날들을 제 손으로 직접 돌봐드리고 싶어요. 문 밖에 서 있던 젊은 간호사 하나가 그 말을 듣고 바로 눈물을 닦았어요. 금자는 그를 아주 오래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미는 모든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여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췄어요. 그 입맞춤은 아주 가벼웠어요. 하지만 그의 손가락은 손톱이 그녀의 살에 박힐 정도로 꽉 조이고 있었어요. 잠금자는 한마디도 소리내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가 자신을 부축해 차로 데려가게 그냥 두었어요. 휠체어는 접혀서 트렁크에 실렸어요. 차 문이 쾅 닫혔어요. 바깥의 비는 더 굵어지기 시작했어요. 차가 요양원을 막 떠나자마자 미경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그녀는 금자 가까이로 몸을 숙였고 목소리는 얇은 칼처럼 달콤했어요. 어머니는 저희에게 감사하셔야 해요. 적어도 어머니 장례식은 아주 아름다울 테니까요. 잠금자는 결코 정신이 흐려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창가에 몇 시간씩 조용히 앉아 있던 것은 그저 다른 사람들이 그녀가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하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그녀가 간호사의 이름을 잘못 부르고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방으로 돌아가는 길을 잊어버린 것도 전부 연기였어요. 푸른 요양원에서 모두가 그녀가 어제 무엇을 먹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 늙고 약해졌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병원 기록에도 그녀가 심한 기억력 저하를 겪고 있다고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매일 밤 그랬듯이 복도에 불이 꺼지고 간호사의 발소리가 멀어지면 그녀는 다시 눈을 떴어요. 낮에는 흐릿하게 탁해 보이던 눈이 갑자기 소름 끼칠 만큼 또렷해졌어요. 그녀는 베개 밑에서 천으로 감싼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이름들이 있었어요. 날짜들이 있었어요. 이상한 송금 내역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썼던 문장도 있었어요. 태민은 상속받아서는 안 된다. 전 회장 백상철은 7년 전에 죽었어요. 외부 사람들은 그가 과로한 밤 뒤에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고 말했어요. 언론은 그것을 태산그룹의 큰 손실이라고 불렀어요. 태민은 상복을 입고 기자들 앞에서 기절할 정도로 울었어요. 하지만 금자는 그날 밤을 아주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개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는 내일 아침 유언장을 다시 고치겠다고 말했어요. 그는 태민이 더는 자신이 길러온 그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는 또 그녀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말을 하나 했어요.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조사해야 할 사람은 태민이야. 자정도 되기 전에 그는 죽었어요. 가정의와 태민은 아주 빨리 도착했어요. 너무 빨라서 마치 모든 것이 미리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금자는 미친 척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눈물을 삼키고 울음을 가슴속에 묻고 스스로를 해롭지 않은 늙은 여자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이 아직 또렷하다면 태민이 곧바로 손을 쓸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난 7년 동안 그녀는 요양원에서 그림자처럼 살았어요. 하지만 매일 그녀는 조용히 진실을 다시 주워 모았어요. 그리고 주워 모을수록 그녀는 더 두려워졌어요. 남편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발자국들이 모두 자기 아들의 방문 앞에서 멈춰 있었기 때문이에요. 태민은 성북동의 오래된 집만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원했어요. 그 집은 외부 사람들이 보고 백씨 집안은 고귀한 뿌리를 가졌다고 칭찬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껍데기일 뿐이었어요. 그가 정말로 탐내던 것은 금자의 오래된 제사방 안 소나무 벽 뒤에 있었어요. 비밀 금고 하나였어요. 그것을 여는 방법은 그녀와 고 백상철 회장만 알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진짜 유언장이 있었어요. 회장의 개인 도장이 있었어요. 상철의 마지막 녹화 영상이 있었어요. 태민이 상속권을 모조리 잃게 만들 수 있는 서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붉은 밀랍으로 봉인된 파일 하나도 있었어요. 이순옥이라는 이름이 붙은 파일이었어요. 백씨 집안의 오래된 가정부였어요. 20년 전 회장의 약에 문제가 있다고 금자에게 말하려던 바로 그날 밤에 사라진 사람이었어요. 서울을 벗어나 달리는 차 안에서 금자는 이미 기운이 다한 사람처럼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얇은 담요 아래의 손은 여전히 조용히 움켜쥐어졌어요. 그녀는 이 길이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또한 남은 생의 마지막 날들을 돌봄받기 위한 길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태민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 간호사 앞에서 보이던 선한 모습은 깨끗이 사라져 있었어요. 그는 몸을 숙여 그녀의 손목을 잡았어요. 이번에는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것을 7년 동안 숨겨왔잖아요. 금자는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아주 깊은 슬픔만 있었어요. 자신이 낳은 자식이 낯선 사람으로 변한 것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슬픔이었어요. 태민은 이를 악물었어요. 진짜 유언장이 어디 있어요? 그녀는 여전히 침묵했어요. 태민은 더 가까이 몸을 숙였어요. 제사방 안의 금고는 무엇으로 여는 거예요? 그녀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옆에 앉아있던 미경이 작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차창 밖에서는 서울의 불빛이 점점 뒤로 밀려나고 있었어요. 금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단 한 문장만 남아 있었어요. 관이 불태워지기 전에 누군가 그 금고를 열 수 있어야 해요. 장금자가 아직 또렷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은 이마은이었어요. 그녀는
푸른 요양원의 가난한 간병인일 뿐이었어요. 그녀의 한 달 월급은 마포의 반지하방 월세를 내기에도 부족했어요. 그런데도 그녀는 매일 가장 먼저 와서 노인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닦아주고 침대 시트를 갈고 식은 죽을 한 숟가락씩 먹여주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금자를 돌보기 어려운 환자라고 불렀어요. 그들은 그녀가 기억했다가 잊었다가 하고 때로는 하루 종일 앉아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하은은 믿지 않았어요. 그녀는 금자가 한밤중에 몰래 경제신문을 읽는 것을 본 적이 있었어요. 병원 마당 아래에 세워진 낯선 차의 번호판을 적어두는 것을 본 적도 있었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시간에 복도 카메라를 확인하는 것도 본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하은이 일부러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머니, 정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세요? 금자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저 하은을 아주 오래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은 기억을 잃은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또렷하고 날카롭고 마음이 저릴 만큼 슬펐어요. 그날부터 그녀는 하은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아무도 없을 때면 하은을 자주 방으로 불렀어요. 어떤 때는 오래된 신문을 사달라고 부탁했어요. 어떤 때는 태민이 요양원에 와서 누구를 만나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어요. 어떤 때는 낡은 휴대폰이 아직 충전되는지 봐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은은 모든 일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 할머니가 자기 아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그녀를 가장 마음에 걸리게 만든 것은 금자가 자신을 바라볼 때의 눈빛이었어요. 그 눈빛은 애틋하면서도 아팠고 마치 잃어버린 사람이 돌아온 것을 보는 것 같았어요. 어느 밤 하은이 몸을 숙여 이불을 갈고 있을 때 금자가 갑자기 그녀의 광대뼈를 가볍게 쓰다듬었어요. 너는 순옥이를 너무 닮았구나. 하은은 멈칫했어요. 순옥이가 누구예요? 금자는 창밖으로 얼굴을 돌렸고 목소리는 늦가을 바람처럼 작았어요. 이순옥. 우리 집의 옛날 가정부였어. 20년 전 그녀는 백씨 집안에서 사라졌어. 거기까지 말하자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하은은 왜인지 자기 심장이 갑자기 세게 뛰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마치 그 이름이 그녀의 피 속에서 아주 오래 잠들어 있었던 것처럼요. 태민이 데리러 오기 전날 밤 푸른 요양원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어요. 창밖에서는 비가 처마를 가볍게 두드렸고 마치 누군가 한숨을 쉬고 있는 소리 같았어요. 하은이 막 교대를 마쳤을 때 금자 할머니 방에서 작은 종소리가 들렸어요. 그녀는 급히 안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금자는 침대에 앉아 있었고 평소보다 등을 더 곧게 세운 채 눈은 문 쪽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문 잠가라, 얘야. 하은은 깜짝 놀랐지만 그래도 그대로 했어요. 금자는 등 뒤에 베개를 끌어냈어요. 그 아래에는 누렇게 바랜 낡은 흰색 손수건 하나가 있었어요. 그녀는 손수건을 아주 천천히 펼쳤어요. 그 안에는 작은 구리 열쇠 하나, 반으로 찢긴 오래된 사진 반쪽, 그리고 검은색 단추 하나가 있었어요. 하은은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어요. 나이 때문이 아니었어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금자는 열쇠를 하은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네가 가지고 있어라. 누가 물어도 주지 마라. 열쇠 머리에는 닳아버린 비자 하나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녀는 다시 사진 반쪽을 하은에게 건넸어요. 사진 속에는 흰 앞치마를 입은 젊은 여자가 오래된 집 마당 앞에 서 있었어요. 그 사람의 얼굴은 일부가 찢겨 나가 있었지만 남아있는 눈은 마음이 아플 만큼 선했어요. 하은은 왜 자기 목이 메어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금자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어요. 네가 내 부고를 보게 되면 먼저 장례식장에 가지 마라. 성북동에 오래된 집으로 가라. 이 열쇠로 제사방을 열어라. 금고 안에 김 변호사의 전화번호가 있다. 하은은 굳어버렸어요. 할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감히 할머니께 그런 짓을 해요? 금자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눈빛이 붉어졌어요. 가장 무서운 사람은 바깥 사람이 아니야. 엄마가 아직 살아있는 걸 알면서도 상복을 쓰고 싶어 하는 자식이야. 복도 밖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문 앞에서 멈췄어요. 두 사람은 함께 입을 다물었어요. 금자는 급히 검은 단추를 하은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이걸 내 소매에 꿰매라. 하은은 얼어붙었어요. 이게 뭐예요? 그녀는 아주 작게 말했어요. 마지막 눈이다. 내가 말할 수 없다면 적어도 이것이 나 대신 볼 거야. 다음 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얇은 재를 한 겹 덮은 것처럼 잿빛이었어요. 하은은 파란 눈으로 근무에 들어갔어요. 작은 열쇠는 여전히 그녀의 안쪽 속옷 주머니 안에 들어 있었어요. 오래된 사진 반쪽은 그녀가 잘 접어서 왼쪽 가슴 가까이에 숨겨두었어요. 그녀는 금자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어요. 또 어젯밤 그녀가 한 말들이 진짜인지 아니면 늙은 어머니의 두려움일 뿐인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날 방문 앞에서 멈췄던 발소리는 여전히 그녀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점심이 가까워질 무렵 푸른 요양원이 갑자기 평소와 다르게 소란스러워졌어요. 3층의 VIP 환자 한 명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잃어버렸다고 신고했어요. 요양원장은 곧바로 모든 간병인을 복도로 불러냈어요. 하은이 아직 무슨 일인지 이해하기도 전에 오미경이 걸어왔어요. 그녀는 크림색 코트를 입고 머리를 낮게 틀어 올렸고 익숙한 고급스러운 미소는 여전히 입가에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하은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면도날처럼 차가웠어요. 어제 당신이 VIP 병실 담당이었던 것 같은데요. 맞죠? 하은은 고개를 숙였어요. 네. 하지만 저는 침대 시트를 갈고 일정대로 약을 드린 것 뿐이에요. 미경은 고개를 기울였어요. 그래요? 나이 많은 간호사 하나가 떨리는 손으로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그 안에는 눈부시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은의 탈의실 사물함 안에서 발견되었어요. 복도 전체가 곧바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은은 얼어붙었어요. 그녀는 반지를 보고 다시 복도 끝에 있는 자기 사물함을 바라보았어요. 오늘 아침 사물함 자물쇠는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누군가 그것을 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는 그 물건에 손댄 적 없어요. 미경이 가까이 다가왔어요. 하이힐이 돌바닥을 또각또각 차갑고 날카롭게 울렸어요. 도둑질한 애들은 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하은은 손을 꽉 쥐었어요. 사모님, 카메라를 확인해 주세요. 미경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바로 다음 순간 복도 한가운데에서 따귀 소리가 울렸어요. 하은의 뺨은 타는 듯했고 그녀의 머리는 한쪽으로 완전히 돌아갔어요. 근처에 서 있던 몇몇 노인들이 놀라 벽 쪽으로 몸을 피했어요. 미경은 위에서 아래로 그녀를 내려다보았어요. 너처럼 부모도 없는 계집애는 노인 돌보는 것도 결국 돈 뜯어내려고 하는 거지. 그 말은 하은의 가슴을 그대로 찔렀어요. 그녀는 고아원에서 자랐고 가난에도 익숙했고 멸시하는 시선에도 익숙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벌거벗겨진 것처럼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젊은 간호사 하나가 그녀를 부축하려고 다가오려 했지만 요양원장이 그 손을 잡아당겼어요. 그 누구도 백태민의 아내에게 맞설 용기가 없었어요. 그 누구도 가난한 간병인 하나 때문에 밥줄을 잃을 용기가 없었어요. 하은은 입가에 핏자국을 닦고 고개를 들어 미경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저 조용한 증오의 흔적만 남아 있었어요. 미경은 그녀의 귓가 가까이 몸을 숙이고 아주 작게 말했어요. 당신은 가져서는 안 되는 걸 가지고 있으니 사라지는 법을 배워야 해요. 하은은 멈칫했어요.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위를 가볍게 짚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어요. 저 반지는 그녀에게 도둑이라는 죄를 씌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첫 번째 경고였어요. 그날 밤 하은은 차가운 비 속에서 푸른 요양원에서 쫓겨났어요. 요양원장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마지막 월급이 든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을 뿐이에요. 가요, 최대한 빨리. 하은은 행정실 한가운데에 서 있었고 뺨은 여전히 붉게 부어 있었어요. 저는 금자 할머니가 요양원을 떠난 밤의 복도 카메라를 보고 싶어요. 요양원장의 손이 멈칫했어요. 그리고 그는 얼굴을 돌렸어요. 카메라는 고장났어요. 하은은 목이 메인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필 그날 밤에 고장났다고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보안실의 감시 화면은 새까맣게 꺼져 있었어요. 저장용 하드디스크는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어요. 백태민이 어머니를 데리고 가는 장면을 기록한 모든 것은 깨끗하게 사라져 있었어요. 마치 금자가 이곳에 한 번도 없었던 것처럼요. 마치 하은이 해고당해서 거짓말을 지어내는 미친 사람일 뿐인 것처럼요. 그녀는 낡은 천가방을 안고 요양원 정문 밖으로 걸어 나갔어요. 비가 얼굴을 때려 따갑게 아팠어요. 누렇게 흐린 가로등 아래에서 그녀는 사람이 없는 버스 정류장 옆에 멈춰 섰어요. 그녀의 떨리는 손이 안쪽 주머니를 더듬었어요. 작은 열쇠는 아직 거기에 있었어요. 차갑게 얼어 있었어요. 단단했어요. 묻히기를 거부하는 진실의 한 조각처럼요. 그녀는 오래된 사진 반쪽을 꺼내 비를 피하려고 손바닥 아래에 가렸어요. 사진 속 여자는 얼굴이 반쪽만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볼수록 하은의 가슴은 더 아프게 찌릿했어요. 그 눈, 그 콧대, 그 이마, 모든 것이 어린 시절 꿈속에 희미하게 나타났던 얼굴과 닮아 있었어요. 이름 없는 어머니. 한때 그녀의 손목에 천팔찌를 묶어주던 따뜻한 손. 한때 그녀를 작은 딸이라고 부르던 아득한 목소리. 하은은 사진을 가슴에 꽉 끌어안았어요. 태어나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외로움의 형태가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형태는 금자 할머니가 남겨준 비밀 속에 놓여 있었어요. 금자를 태운 차는 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졌을 때 버려진 요양시설 앞에 멈춰 섰어요. 대문 앞에 걸린 낡은 간판은 바람에 흔들리며 삐걱거렸어요. 그 위에 돌봄이라는 두 글자는 페인트가 벗겨져 마른 피 같은 녹자국만 남아 있었어요. 태민이 먼저 내려 마치 더러운 곳에 막 도착한 것처럼 어깨를 가볍게 털었어요. 미경은 차 안에 앉아 그녀를 한 번 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낯선 남자 두 명이 뒷좌석에서 금자를 끌어냈어요. 그녀는 비틀거리며 걸었지만 그래도 등을 곧게 세우려고 애썼어요. 낡은 건물에서 풍겨나오는 곰팡내가 코를 찔러 그녀는 구역질이 났어요. 그들은 먼지가 가득 덮인 좁은 계단을 통해 그녀를 지하실로 데려갔어요. 안에는 깜빡거리는 노란 전구 하나뿐이었어요. 철제 책상 위에는 이미 서류 뭉치, 펜 하나, 도장 잉크통이 놓여 있었어요.
태미는 의자를 끌어 어머니 앞에 앉았어요. 어머니는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그는 서류 뭉치를 그녀 가까이로 밀었어요. 주식 양도, 재산 위임, 경영권 자발적 반환 확인서. 그의 목소리는 마치 메뉴판을 읽는 것처럼 평평했어요. 금자는 종이 위에 빽빽한 글자들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녀의 이름은 페이지 맨 아래에 있었고 한 번의 서명을 기다리며 그녀의 평생을 죄로 바꾸려 하고 있었어요. 태미는 펜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잡지 않았어요. 펜이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지며 메마른 소리를 냈어요. 태민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는 그녀의 손목을 잡고 종이 가까이로 세게 끌어당겼어요. 어머니, 제 시간 낭비하게 하지 마세요. 금자는 아파서 얼굴을 찡그렸지만 소리내지 않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그해 네 아버지가 죽기 전에 너도 이렇게 그에게 서명하라고 강요했니? 지하실이 갑자기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그 질문은 백태민의 가면을 똑바로 찢어버리는 칼날 같았어요. 어머니의 손목을 잡고 있던 그의 손이 갑자기 더 세게 조였어요. 금자의 늙은 뼈는 시리도록 아팠지만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태미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자식 같은 것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는 작게 웃었지만 입꼬리는 일그러지며 실룩였어요. 아버지는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서울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금자는 그를 아주 오래 바라보았어요. 온 서울은 네가 그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만 알지. 태미는 벌떡 일어나 철제 의자를 뒤로 걷어찼어요. 의자가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어요. 그는 어머니의 얼굴 가까이로 몸을 숙였어요. 어머니는 아직도 자신이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금자는 가볍게 떨었지만 눈은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나는 그저 네 입으로 직접 한번 듣고 싶을 뿐이야. 태미는 몇 초 동안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그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웃음소리는 작고 메마르고 울음소리보다도 더 무서웠어요. 그는 그녀의 옷 주머니를 확인했어요. 손수건도 뒤졌어요. 머리핀까지 가져갔어요. 하지만 갈색 니트 소매에 달린 낡은 검은 단추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눈에는 그의 어머니가 너무 늙어서 더는 계략을 꾸밀 능력조차 없는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는 그녀의 귀 가까이로 다가갔어요. 맞아요. 그 한 글자에 금자의 마음은 얼어붙었어요. 7년 내내 의심해 왔어도 자기 자식이 직접 인정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으스러지는 것 같았어요. 태미는 계속 속삭였어요. 아버지는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죽어야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너무 오래 살아 있어서 이제 사라져야 해요. 금자는 눈을 감았어요. 주름진 뺨 위로 눈물 한 방울이 굴러내렸어요.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어요. 그녀가 마침내 자기 아들에게 남겨두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잃었기 때문이에요. 태미는 그녀의 손목을 놓고 흰 손수건으로 손을 닦았어요.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진 것처럼요. 서명하세요, 어머니. 어머니가 얌전히 굴면 제가 편하게 죽게 해드릴게요. 금자는 눈을 떴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심하게 쉬어 있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는 분명했어요. 너는 나를 죽일 수 있어. 하지만 진실은 노인처럼 쉽게 죽지 않아. 태민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다음 날 아침 하늘이 아직 완전히 밝기도 전에 남 의사가 지하실에 도착했어요. 그는 검은 정장 위에 흰 가운을 걸치고 있었고 손에는 낡은 가죽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방구석에 여전히 앉아있는 금자를 보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아직 살아 있었어요. 여전히 힘겹게 숨 쉬고 있었어요. 여전히 영혼을 막 팔아버린 사람을 바라보듯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태미는 철제 책상 옆에 서서 태연하게 종이컵에 커피를 따랐어요. 남의사, 뭘 써야 하는지 알고 있죠? 남의사는 마른 침을 삼켰어요. 급성 심근경색. 태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망 시각은 오늘 새벽. 남의사는 서류철을 열었고 손이 너무 떨려서 펜이 종이에 닿을 때 사각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금자는 쉰 웃음을 터뜨렸어요. 내가 아직 여기 앉아 있는데 벌써 내 사망진단서에 서명하는 건가? 남의사는 그녀를 감히 보지 못했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아주 빠르게 서명했어요. 펜 한 획, 도장 하나. 아직 살아있는 한 사람의 목숨이 죽은 사람 명단으로 밀려 들어갔어요. 미경이 계단을 내려왔고 손에는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어요. 그녀는 마치 티파티를 준비하는 것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친척들에게는 이미 소식을 전했어요. 장례식장에도 다친 관을 준비하라고 말해뒀고요. 태미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얼굴을 보겠다고 한 사람 있어? 미경은 희미하게 웃었어요. 응급처치가 실패한 뒤에 어머니 시신이 훼손됐다고 말했어요. 가족은 어머니께 마지막 아름다운 모습만 남겨드리고 싶다고요. 그 말은 차가운 지하실 안에 울렸고 위선적이라 구역질이 날 정도였어요. 금자는 두 부부를 바라보았어요. 아들 하나, 며느리 하나. 두 사람은 그녀의 죽음을 영정 앞에 놓을 꽃 색깔을 이야기하듯 말하고 있었어요. 태미는 사망진단서를 들어 올리고 잉크가 마르도록 가볍게 불었어요. 그리고 그는 고개를 숙여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이제부터 어머니는 죽은 거예요. 이 세상 누구도 서류상 죽은 사람을 구할 수는 없어요. 금자는 멍투성이가 된 손을 꽉 움켜쥐었어요. 그녀의 발밑 어둠 속에서 작은 단추가 소리 없이 떨어졌어요. 장금자의 장례식은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준비되었어요. 단 몇 시간 만에 상원 장례식장은 하얀 꽃으로 가득 덮였어요. 장례 현수막은 입구에서부터 대홀까지 걸려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전광판 위에 정중하게 쓰였고 차가운 검은색 가운데에서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척들이 차례로 몰려왔어요. 진심으로 우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저 예를 갖추기 위해 고개만 숙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부의 봉투를 올리면서 백씨 집안의 지분에 대해 몰래 서로 묻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모든 수군거림 속에서 백태민이 걸어 나왔어요. 그는 흰 상복을 입고 손에는 손수건을 들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밤새 운 아들처럼 춤쑥했어요. 카메라들은 곧바로 그를 향했어요. 플래시가 계속해서 터졌어요. 태미는 관 앞에 무릎을 꿇고 이마가 바닥에 거의 닿을 만큼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제가 어머니를 그렇게 외롭게 떠나보내서 죄송해요. 백씨 집안의 한 중년 여자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태민이는 정말 효자야. 그렇게 바쁜데도 어머니 일을 이렇게 완벽하게 챙겼잖아. 미경은 옆에 서서 비단 손수건으로 조용히 눈물을 닦았어요. 그녀는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고개를 숙이며 시어머니가 평온하게 떠나셨다고 말했어요. 가족은 그저 그녀가 편히 쉬시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어요. 그녀가 하는 말마다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칼날 위를 덮은 천처럼 부드러웠어요. 기자가 마이크를 내밀자 태미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딱 맞는 순간에 굴러내렸어요. 제 어머니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사셨어요.
저는 그저 어머니께 충분히 효도하지 못한 것이 한스러울 뿐입니다. 그 말은 곧바로 인터넷에 생중계되었어요. 화면 아래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올라왔어요. 모두가 효심 깊은 아들을 가엾게 여겼어요. 아무도 차갑고 어두운 어느 곳에서 그 어머니가 아직 한숨 한숨 더 살아보려고 버티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하은의 낡은 휴대전화가 버스터미널 근처 설렁탕 집에 앉아 있을 때 울렸어요. 푸른 요양원의 옛 간호사에게서 온 메시지는 한 줄뿐이었어요. 하은 언니, 장금자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그 아래에는 전자부고 링크가 있었어요. 하은은 눌러보았어요. 장금자의 이름이 검은 배경 위에 또렷하게 떠올랐어요. 상원 장례식장, 1호 빈소, 당일 화장. 하은의 손에 있던 숟가락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어요. 뜨거운 국물이 손등에 튀었지만 그녀는 아픈 줄 몰랐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그날 밤 금자가 했던 쉰 목소리만 울리고 있었어요. 네가 내 부고를 보게 되면 먼저 장례식장에 가지 마라. 금고를 열어라. 하은은 벌떡 일어났고 천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식당 주인이 그녀를 불렀지만 그녀는 이미 빗속으로 뛰쳐나가고 있었어요. 그녀에게는 택시를 탈 돈이 없었지만 그날은 그래도 아무 택시나 잡아 세웠어요. 먼저 성북동으로 가주세요. 그 다음 상원 장례식장으로요. 운전기사는 백미러로 그녀의 얼굴을 보더니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성북동의 오래된 집은 이끼 낀 철문 뒤에 조용히 잠겨 있었어요. 그곳은 한때 백씨 집안이 큰 손님을 맞고 제사를 지내고 회사 장부에는 절대 기록되지 않는 비밀들을 보관하던 곳이었어요. 하은은 금자가 알려준 대로 연문을 밀었어요. 자물쇠는 녹슬어 있었지만 구리 열쇠는 아주 가볍게 맞아 들어갔어요. 딸깍 하는 소리가 빗속에 울렸어요. 그녀는 어두운 집 안으로 들어갔고 젖은 신발은 낡은 나무 바닥 위에 물자국을 남겼어요. 제사방은 복도 끝에 있었어요. 안에서는 오래된 향 냄새, 썩은 나무 냄새, 먼지 냄새가 났어요. 제단 위에서 고 백상철 회장의 영정사진이 엄한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하은은 제단 뒤쪽의 소나무 벽으로 다가갔어요. 그녀는 손으로 나뭇결을 더듬었어요. 작은 틈 하나가 드러났어요. 구리 열쇠가 꽂혔어요. 벽이 열렸어요. 그 안에는 작은 금고 완전히 충전된 낡은 폴더폰 하나, 검은색 USB 하나, 그리고 붉은 밀랍으로 봉인된 봉투 하나가 있었어요. 휴대전화 화면에는 단 하나의 번호만 저장되어 있었어요. 김 변호사. 하은은 전화를 걸었어요. 수화기 너머는 금자의 이름을 듣고 아주 오래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늙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어디입니까? 하은은 모든 일을 말했고 목소리가 너무 떨려서 어떤 순간에는 말이 되지 않았어요. 김 변호사는 단 한 가지만 물었어요. 붉은 밀랍 봉투는 그대로 있습니까? 있어요. 검은색 USB도 거기 있습니까?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잘 들으세요. 지금 바로 장례식장으로 가세요. 관이 화장되기 전까지 시간을 끌어야 합니다. 그리고 금자 여사님은 제가 검사에게 알리겠습니다. 하은은 휴대전화를 꽉 쥐었어요. 할머니가 정말 아직 살아 계신 거예요? 수화기 너머가 한 박자 침묵했어요. 그러고 나서 김 변호사가 작게 말했어요. 그 단추가 아직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은은 거의 오래된 집에서 뛰쳐나갔어요. 택시가 상원 장례식장 앞에 멈췄을 때 시계는 거의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큰 홀은 하얀 꽃으로 가득 덮여 있었어요. 향 냄새와 비싼 향수 냄새가
그녀를 숨막히게 했어요. 그녀는 검은 옷을 입은 손님들 사이를 헤치고 지나갔고 젖은 신발은 반짝이는 돌바닥 위에 물자국을 남겼어요. 그리고 그녀는 1호 빈소 앞에서 우뚝 멈춰 섰어요. 금자의 영정 사진이 바로 한가운데에 걸려 있었어요. 그 온화한 얼굴은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닫힌 관이 꽃바다 한가운데에 고요히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몸속 피를 완전히 차갑게 만든 것은 그 영정사진이 아니었어요. 관 옆에 놓인 작은 안내판이었어요. 오늘 15시에 화장. 하은은 벽에 걸린 시계를 올려다보았어요. 이제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어요. 그녀는 주머니 속에 USB와 봉투를 꽉 쥐었어요. 그녀가 한 걸음만 더 늦는다면 금자 할머니만 인생에서 지워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진실마저 제가 되어버릴 것이었어요. 하은은 곧장 빈소 안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고개를 숙여 향을 피우던 몇몇 조문객들이 놀라 돌아보았어요. 그녀의 젖은 신발이 돌바닥 위에서 미끄러졌지만 그녀는 그래도 관 앞까지 달려갔어요. 그분은 아직 죽지 않았어요. 하은의 목소리가 낮은 독경 소리 사이에서 쉰 채 울려 퍼졌어요. 빈소 전체가 곧바로 조용해졌어요. 한 국회의원의 조문을 받고 있던 태민이 천천히 돌아섰어요. 그의 눈에 차가운 빛이 번쩍였어요. 하은은 영정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장금자 할머니는 살아계세요. 그분이 끌려가기 전에 제가 만났어요. 이 관을 화장하지 마세요.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어요. 한 기자가 곧바로 카메라를 들어 올렸어요. 미경이 다가왔고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임씨, 당신은 도둑질 때문에 해고됐잖아요. 제 시어머니 장례식으로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마세요. 하은은 돌아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당신들이 카메라를 지웠잖아요. 당신들이 이 죽음을 꾸며냈잖아요. 더 말하기도 전에 키 큰 경호원 2명이 달려와 그녀의 팔을 꽉 붙잡았어요. 하은은 소매가 찢어질 정도로 몸부림쳤어요. 놔요. 관을 열어요. 그분은 죽지 않았어요. 조문객들이 뒤로 물러섰고 그들의 눈빛은 두려움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태민이 그녀 앞까지 걸어왔어요. 그는 아직도 슬픔에 잠긴 사람처럼 고개를 숙여 손에 든 상복천을 다시 정리했어요. 그러고는 하은의 귀 가까이로 다가와 그녀만 들을 수 있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관 안에는 진짜 죽은 사람이 있어. 그리고 내 어머니는 서류상으로 영원히 죽을 거야. 하은은 얼어붙었어요. 경호원들이 그녀를 밖으로 끌어냈어요. 하지만 문이 닫히기 전에 그녀는 관이 밀려나가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어요. 관은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와 함께 빈소 밖으로 밀려나갔어요. 하은은 복도 밖에서 경호원 2명에게 단단히 붙잡혀 있었고 어깨가 벽에 부딪혀 아플 정도였어요. 그녀는 몸부림쳤고 목이 쉴 정도로 소리쳤어요. 가져가지 마세요. 제발 관을 열어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들의 눈에 그녀는 그저 도둑질 때문에 해고당한 가난한 간병인일 뿐이었어요. 태민은 관 뒤를 따라 걸었고 고개를 낮게 숙이고 손에는 상복천을 들고 있었어요. 그는 화장실 문 앞까지 고통스러운 아들의 역할을 계속 연기했어요. 미경은 옆에 서서 가끔씩 손을 들어 눈물을 닦았어요. 카메라는 여전히 그들의 걸음 하나하나를 바짝 따라가고 있었어요. 저 문이 열리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어요. 시체 하나는 제가 될 것이었어요. 살아있는 사람 하나는 영원히 죽은 사람이 될 것이었어요. 하은은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았어요.
분침은 거의 12시를 향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세게 깨물었어요. 바로 관이 화장실 문 앞까지 밀려갔을 때 장례식장의 모든 불이 순식간에 꺼졌어요. 복도 전체가 어둠 속에 잠겼어요.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하은을 붙잡고 있던 경호원들도 멈칫했어요. 그 어둠 속에서 금자의 영정사진 뒤쪽에 있던 대형 화면이 갑자기 켜졌어요. 차가운 푸른 빛이 홀 전체를 덮었어요. 화면에는 곰팡내 나는 지하실이 나타났어요. 얼룩덜룩한 벽 모서리, 젖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 그리고 화면 한가운데에 장금자가 앉아 있었어요. 헝클어진 백발, 수척한 얼굴, 검푸르게 멍든 손목. 장례식장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태미는 땅에 못 박힌 듯 굳어섰어요. 화면 속에서 금자는 고개를 들어 숨겨진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사람들의 귀를 장내 종소리처럼 때렸어요. 이 영상이 재생된다면 그건 내 아들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장례식을 열었다는 뜻입니다. 장례식장이 터져 나갔어요. 울던 사람은 우는 것도 잊었어요. 향을 피우던 사람은 타고 있던 향까지 떨어뜨렸어요. 기자들은 서로 밀치며 대형 화면 쪽으로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태민이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어요. 꺼. 그가 기술 직원에게 소리쳤어요. 당장 꺼.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김 변호사는 장례식장에 들어서자마자 검사에게 기술실을 통제하게 요청했어요. 화면으로 나가는 모든 송출 라인이 잠겨 있었어요. 백씨 집안 사람 중 누구도 더 이상 시스템에 손댈 권한이 없었어요. 화면은 계속 재생됐어요. 영상 속에 태민이 나타났어요. 그는 어머니의 손목을 잡고 그녀를 양도 서류 쪽으로 끌어당겼어요. 그의 목소리가 음향 시스템을 통해 또렷하게 울렸어요. 아버지는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죽어야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너무 오래 살아 있어서 이제 사라져야 해요. 그 말에 홀 안의 공기가 모두 빠져나간 것 같았어요. 더 이상 한 노인의 고발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한 가난한 간병인의 이야기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백태민 자신의 입이었어요. 서울에서 가장 효심 깊은 아들. 자기 목소리로 스스로를 묻고 있었어요. 미경은 옆에 서서 손톱으로 상복천을 꽉 움켜쥐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 위 화장이 조각조각 갈라지는 것 같았어요. 하은은 경호원의 손에서 풀려났어요.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물이 흘러넘쳤고 이제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살아있었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누군가 제때 그녀를 찾아냈기 때문이에요. 바로 태민이 연문 쪽으로 달려가려던 순간 홀의 큰 문이 갑자기 활짝 열렸어요. 차가운 바람이 밀려 들어와 하얀 장례 리본을 비스듬히 흔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장금자가 그곳에 나타났어요. 그녀는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고 백발은 뒤통수에 단정하게 틀어 올려져 있었어요. 한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다른 한 손은 젊은 여경의 팔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두 눈은 여전히 산의 바위처럼 빛나고 단단했어요. 그녀의 뒤에는 형사들, 검사들, 그리고 태산그룹의 변호사단이 서 있었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우박처럼 연달아 터졌어요. 태민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상복천이 그의 손에서 떨어졌어요. 금자는 자기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얼어붙은 홀 한가운데에서 또렷하게 울렸어요. 태민아, 엄마가 내 장례식에 제때 돌아왔구나. 금자는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씩 홀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어요.
지팡이가 돌바닥에 닿을 때마다 나는 소리는 죄를 향해 망치가 내려치는 소리처럼 메말랐어요. 아무도 감히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어요. 태민조차도 그대로 굳어선 채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어요. 그녀는 하얀 조화들 사이를 지나갔어요. 자기 자신의 영정사진 앞을 지나갔어요. 그리고 화장실 문 가까이에 놓인 관 앞에서 멈춰섰어요. 미경은 급히 태민의 손을 붙잡았어요. 여보, 뭐라도 해야 해요. 태민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땀이 그의 관자놀이를 따라 흘러내렸어요. 금자는 닫힌 관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아들 쪽으로 돌아섰어요. 엄마가 여기 서 있다면, 그럼 너는 엄마 대신 누구를 태우려던 거니? 그 질문은 홀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한 검사가 장례식장 직원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이 자리에서 즉시 관을 열어주십시오. 태민은 놀라 달려들었어요. 안 됩니다. 이건 우리 가족의 사적인 장례식입니다. 하지만 경찰 2명이 그를 막아섰어요. 미경은 뒤로 물러났고 입술이 덜덜 떨렸어요. 관뚜껑은 아주 천천히 열렸어요. 경첩 소리가 쥐 죽은 듯 조용한 홀 안에 끼익하고 울렸어요. 방부제의 차가운 냄새가 먼저 새어나왔어요. 그리고 흰 천 아래에서 한 여성의 얼굴이 드러났어요. 금자가 아니었어요. 태민이 말한 것처럼 신원 모를 사람도 아니었어요. 금자는 안에 누워있는 사람을 내려다보았고 그녀의 눈은 곧바로 붉어졌어요. 그녀의 입술이 떨렸어요. 순호가. 그 이름이 떨어지자마자 뒤쪽에 서 있던 백씨 집안의 옛 하인 몇 명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관 안의 여자는 이순옥이었어요. 20년 전 백씨 집안에서 사라진 충직한 가정부였어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던 사람이었어요. 회장의 약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금자에게 알리러 달려가려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짜 장례식에 묻혀있던 사람이 결국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돌아온 것이었어요. 하은은 홀 한가운데에 멍하니 서 있었고 마치 누군가 그녀의 몸에서 뼈를 모두 뽑아버린 것 같았어요. 울음소리, 카메라 소리, 기자들이 서로를 부르는 소리가 갑자기 멀어졌어요. 그녀의 눈앞에는 열린 관만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누워있는 여자만 남아 있었어요. 그 얼굴은 죽음 때문에 창백해져 있었지만 이목구비는 여전히 가슴이 아릴 만큼 부드러웠어요. 감긴 눈은 마치 너무 지친 삶을 보낸 뒤 잠들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은은 한 걸음 다가갔어요.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아무도 그녀를 막지 않았어요. 금자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고 눈물이 주름진 뺨을 따라 조용히 흘러내렸어요. 하은은 관 안에 있는 여자의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오른쪽 손목에는 낡은 천팔찌 하나가 있었어요. 그 팔찌는 색이 발에 있었어요. 바느질 선은 삐뚤고 서툴렀고 가난한 어머니의 급한 손으로 꿰맨 것 같았어요. 하은은 관 바로 옆에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았어요. 그녀의 무릎이 차가운 돌바닥에 부딪혔지만 그녀는 아픈 줄 몰랐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 팔찌를 만졌어요. 그녀의 주머니 안에서 오래된 사진 반쪽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들이 밀려왔어요. 비누 냄새가 나는 작은 방. 그녀를 재워주던 여자의 목소리. 그녀의 손목에 천팔찌를 묶어주며 말하던 손. 엄마 딸은 꼭 잘 살아야 해. 하은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처음에는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울음이 터져 나왔고 20년 동안 버려졌던 아이가 마침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은 것처럼 아팠어요. 엄마. 쉰 목소리의 부름 하나가 그녀의 입술에서 터져 나왔어요. 홀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하은은 관 옆에 머리를 숙였고 눈물이 이순옥의 차갑게 식은 손 위로 떨어졌어요.
그녀가 평생 찾아 헤맨 어머니는 태민이 모든 비밀을 지우기 위해 태우려던 관안에 누워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하은의 마음속 고통은 불꽃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태민은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다시 익숙한 계산적인 빛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홀 전체가 금자 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기자들은 카메라를 그에게 들이대고 있었어요. 백씨 집안의 친척들은 병을 피하듯 그에게서 멀리 물러났어요. 태민은 그 모든 것을 한번 둘러보았어요. 그러더니 그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다들 충분히 감동하셨습니까? 미경은 그의 뜻을 알아차린 듯 곧바로 검은 가죽 핸드백을 열었어요. 그녀는 은색 클립으로 가지런히 고정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태민은 그 서류 뭉치를 낚아채 기자들 앞에 탁자 위로 3개 던졌어요. 서류들이 흩어졌어요. 병원 도장, 의사의 서명, 정신감정 결론서, 하은의 징계 기록, 다이아몬드 반지 분실 신고서, 모든 것이 카메라 조명 아래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태민은 금자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거짓된 분노가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심한 망상에 시달려 왔습니다. 어머니는 늘 집안 사람들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불쌍해서 저는 이 일을 언론에 숨겨왔습니다. 그는 관 옆에 무릎 꿇고 있는 하은을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저 간병인 여자, 도둑질 때문에 해고당한 사람입니다. 그 여자가 제 어머니의 병을 이용해서 백씨 집안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했습니다. 하은은 벌떡 일어났어요. 당신은 거짓말하고 있어요. 태민은 곧바로 말을 잘랐어요. 당신은 백씨 집안의 재산을 빼앗으려 한 겁니다. 제 어머니의 장례식을 협박의 무대로 만들고 싶었던 거죠. 수군거림이 다시 일어났어요. 몇몇 렌즈가 태민에게서 하은 쪽으로 돌아갔어요. 단 몇 마디 만에 그는 피해자를 의심스러운 사람으로 바꿔놓았어요. 금자는 눈앞의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마음 아픔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자기 자식의 속마음 끝까지 들여다본 어머니의 차가움만 남아있었어요. 태민은 탁자 위에 감정 결과서를 집어들어 높이 들어 올렸어요. 이게 증거입니다. 정신을 잃은 사람과 가난한 간병인 하나가 눈물로 백씨 집안의 명예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하은은 손에 쥔 어머니의 천팔찌를 꽉 움켜쥐었어요. 처음으로 그녀는 어떤 사람들은 칼로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해했어요. 서류로도 사람을 죽인다는 것도요. 흰 가운을 입은 의사 2명이 조문객들 뒤쪽에서 걸어 나왔어요. 한 사람은 남 의사였어요. 다른 한 사람은 권 의사, 텔레비전에 출연한 적 있는 신경과 전문의였어요. 그들의 등장에 호란의 수군거림은 곧바로 작아졌어요. 남 의사는 안경을 고쳐 쓰고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래도 침착한 척하려 애썼어요. 저는 장금자 여사님의 상태를 여러 해 동안 지켜본 사람입니다. 여사님께는 심각한 인지 장애 징후가 있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들은 증거로 볼 수 없습니다. 하은은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바로 그 손이 오늘 아침 살아있는 사람에게 가짜 사망진단서를 써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는 다시 여기에 서서 의사 가운을 걸치고 그녀를 한 번 더 죽이고 있었어요. 권 의사가 말을 이어받았고 목소리는 더 단단했어요. 이 경우 저희는 장 여사님을 긴급 감정에 보내는 것을 제안합니다. 의학적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여사님의 모든 발언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미경은 눈물을 닦고 태민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아프셨어요. 저희는 그저
어머니의 마지막 명예를 지켜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몇몇 조문객들이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혹시 할머니가 정말 많이 아픈 거 아니야? 저 간병인 여자도 꽤 수상하잖아. 하은은 그 말들을 하나하나 또렷이 들었어요.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의료진 2명이 들 것을 들고 들어왔어요. 태민이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곧바로 금자 쪽으로 걸어갔어요. 하은은 달려가 그녀 앞을 막아섰어요. 아무도 할머니를 데려갈 수 없어요. 태민은 그녀를 바라보았고 눈빛은 뱀처럼 독했어요. 임씨, 당신이 그럴수록 당신이 제 어머니를 조종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 순간 죽음에서 돌아온 어머니는 또 다른 관 속으로 밀려 들어가고 있었어요. 가짜 진료 기록이라는 이름의 관이었어요. 태민은 하은에게 가까이 다가와 길을 잃은 여동생을 타이르는 큰오빠처럼 몸을 숙였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오직 그녀 한 사람만 들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네 엄마는 20년 전에 죽었는데도 아직 내 말로 쓰이고 있어. 하은은 굳어버렸어요. 태민은 입꼬리를 올렸어요. 그리고 너는 곧 증거 조작죄로 감옥에 갈 거야. 하은의 몸속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이순옥의 관 쪽을 바라보았어요. 그녀가 이제 막 다시 찾은 어머니는 여전히 그곳에 누워 조용하고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바로 의료진의 손이 금자의 어깨에 닿으려던 순간 홀 끝쪽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멈추십시오. 모두가 함께 고개를 돌렸어요. 태산그룹의 수석 변호사 김 변호사가 걸어 나왔어요. 그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이미 휘어졌으며 손에는 붉은 밀랍으로 봉인된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봉투 겉면에는 고 백상철 회장의 개인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태민의 얼굴이 곧바로 변했어요. 김 변호사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김 변호사는 그를 보지 않았어요. 그는 금자에게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여사님, 회장님께서 남기신 증거를 열 때가 되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검사에게 넘겨 확인하게 했어요. 도장은 온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낡은 USB 하나가 갈색 종이 속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영정 사진 뒤에 대형 화면이 다시 켜졌어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고 백상철 회장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한때 태산그룹의 정상에 서 있던 남자는 이제 오래된 영상 속 초췌한 노인으로만 남아 있었어요. 그의 뺨은 움푹 들어가 있었어요. 입술은 창백했어요. 하지만 눈은 여전히 회장 자리에 앉아 있던 시절처럼 깊고 날카로웠어요. 홀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영상 속에서 백상철은 성북동의 오래된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뒤에는 나무 책장과 백씨 집안의 익숙한 괴종시계가 있었어요. 그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소름 끼칠 만큼 또렷했어요. 이 영상이 열렸다면 그것은 내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죽었다는 뜻입니다. 태민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그의 얼굴은 재처럼 하얗게 질렸어요. 그는 달려들려 했지만 경찰 2명이 이미 그의 앞을 막고 서 있었어요. 화면 속에서 상철은 마른 기침을 한 번 하고 계속 말했어요. 가장 먼저 조사해야 할 사람은 내 아들 백태민입니다. 그 말은 큰 바위처럼 홀 안으로 떨어졌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거세게 터졌어요. 미경은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손으로 남편의 소매를 꽉 붙잡았어요. 금자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번에는 절망 때문이 아니었어요. 마침내 세상을 떠난 남편도 자기 죽음을 위해 스스로 일어나 증언했기 때문이에요.
영상 속에서 상철은 서류 뭉치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나는 새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백태민은 더 이상 태산을 상속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고 숨은 무겁게 가빠졌어요. 그리고 그는 계속 말했어요. 또한 나는 거부권이 있는 특별 지분 5%를 이순옥의 딸에게 이전했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의 이름이 차갑게 식은 홀 한가운데에 울려 퍼졌어요. 상철은 카메라를 바라보았고 눈빛은 7년의 죽음을 꿰뚫는 것 같았어요. 그 아이는 태민이 그룹을 차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태산 정관에서 이 특별 지분 5%는 새 회장 선임에 관한 모든 결정을 막을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이 묻힌다면 주주총회 전에 순옥의 딸을 먼저 찾으십시오. 태민은 상처 입은 짐승처럼 목소리를 짓씹었어요. 그럴 리 없어. 하지만 화면 속 아버지의 목소리는 계속 울렸어요. 차갑게요. 단호하게요. 마치 7년 전에 이미 쓰인 판결처럼요. 고 백상철 회장의 말이 끝난 뒤 장례식장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이제 아무도 하은을 소란을 피운 가난한 간병인으로 보지 않았어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요. 하은은 어머니의 관 옆에 서 있었고 두 손은 여전히 낡은 천팔찌를 꽉 쥐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그녀는 왜 자신의 이름이 태산이라는 거대 그룹의 비밀 속에 들어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김 변호사가 그녀 앞으로 걸어왔어요. 그는 작은 탁자 위에 방수다에 잘 쌓인 서류 뭉치 하나를 내려놓았어요. 하나씩 꺼내줬어요. ADN 검사 결과지. 누렇게 바랜 오래된 출생증명서. 고아원 기록. 백상철의 서명이 들어간 주식 신탁 서류. 그리고 남은 사진 반쪽. 하은은 그 사진 조각을 보았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녀가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사진 조각과 맞추자 앞치마를 입은 여자의 얼굴이 온전히 드러났어요. 이순옥, 그녀의 어머니. 사진 뒤쪽에는 빛바랜 손글씨 한 줄이 있었어요. 엄마의 딸 하은에게. 하은은 손으로 입을 가렸고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어요. 금자는 그녀 곁으로 다가왔고 목소리가 메었어요. 미안하다. 내가 너를 너무 늦게 찾았구나. 하은은 고개를 저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김 변호사는 검사 쪽으로 돌아섰다가 기자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이마은 씨는 이순옥 여사의 법적 딸입니다. 유언장과 신탁 계약에 따라 그녀는 현재 태산의 특별 지분 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 박자 멈췄어요. 그리고 이 5%는 회장직 승계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군거림이 다시 터져 나왔지만 이번에는 의심이 아니었어요. 공포였어요. 태민은 그 서류 뭉치를 자기 목에 닿아 있는 칼날처럼 바라보았어요. 주주총회가 곧 열릴 예정이었어요. 그가 피와 눈물을 밟고 올라서려던 회장 자리. 그것이 갑자기 방금 전 그가 감옥에 보내려 했던 여자아이의 손에 놓였어요. 태민은 이순옥의 관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후회해서가 아니었어요. 마침내 그의 두 다리가 더 이상 자신의 가면을 붙들 힘조차 없었기 때문이에요. 서류 뭉치는 탁자 위에 판결문처럼 놓여 있었어요. 카메라 조명이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추고 있었어요. 한때 그에게 고개를 숙이던 사람들은 이제 한 걸음씩 멀어지고 있었어요. 미경은 옆에 서서 입술을 떨었지만 감히 남편을 부축하지 못했어요. 그 여자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백씨 집안 권력의 배가 바로 이 장례식장에서 가라앉고 있다는 것을요. 태민은 고개를 들어 이순옥의 시신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하인으로 바닥을 닦고 미역국을 끓이고
그의 옷을 빨아주던 여자였어요. 그는 한때 그녀를 집안의 그림자처럼 여겼어요. 아무도 묻지 않아도 사라질 수 있는 가난하고 천한 존재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가 딸 하나를 남겨두었어요. 지금 그의 앞에 서 있는 그 딸은 작고 옷은 아직 빗물에 젖어 있었고 뺨에는 여전히 딱이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손에는 그의 인생 전체를 끝낼 수 있는 것을 쥐고 있었어요. 하은은 어머니의 관 옆으로 걸어갔어요. 그녀는 낡은 천팔찌를 이순옥의 가슴 위에 올려놓았어요. 눈물이 떨어졌지만 그녀의 등은 그 어느 때보다 곧게 펴져 있었어요. 금자는 그녀 곁에 서서 늙은 손으로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았어요. 두 여자, 한 사람은 남편을 잃고 거의 평생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던 여자였고, 한 사람은 20년 동안 어머니를 잃고 자신이 사랑을 빼앗겼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여자였어요. 함께 관으로 진실을 산채로 묻으려 했던 자를 바라보았어요. 태미는 일그러진 웃음을 터뜨렸어요. 당신이 이겼다고 생각해. 하은은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홀 전체가 똑똑히 들었어요. 당신은 제 어머니의 관으로 진실을 산채로 묻으려 했어요. 그러니 오늘 저는 제 어머니가 지켜낸 바로 그 지분으로 당신의 회장 자리를 묻어버릴 거예요. 태미는 얼어붙었어요. 바깥에서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더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상원 장례식장에서 가짜 장례식은 끝났어요. 하지만 진실은 이제 막 태어났어요. 남 의사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끌려갔어요. 권 의사는 고개를 숙인 채 카메라 렌즈를 감히 바라보지 못했어요. 오미경은 연문 쪽으로 물러나려 했지만 여경이 그녀를 막아섰어요. 그리고 방금 전까지 온 서울이 효자라고 칭송했던 백태미는 하얀 조화로 가득한 홀 한가운데에 서서 수십 대의 카메라 앞에서 두 손의 수갑이 채워졌어요. 이번에도 그는 울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눈물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며칠 뒤 이순옥의 영정사진은 더 작은 빈소에 놓였어요. 재벌가의 화려한 조화는 없었어요. 기자들이 서로 밀치며 특종을 쫓는 일도 없었어요. 위선적인 장례 현수막도 없었어요.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 낡은 천팔찌 하나, 금자와 하은만 있었어요. 하은은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 서 있었고 두 눈은 붉게 부어 있었어요. 20년 동안 그녀는 자신이 버려졌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세상에서 자신은 고개를 숙이고 견디는 방식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와서야 그녀는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그녀를 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돌아올 길을 빼앗겼을 뿐이었어요. 금자는 옆에 서서 지팡이를 짚고 순옥의 영정사진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 내가 너무 오래 살아남고도 너를 구하지 못했구나. 하은은 그녀의 늙은 손을 잡았어요. 아니에요. 할머니가 살아 계셨기 때문에 제 어머니는 두 번째로 사라지지 않았어요. 금자는 그녀를 돌아보았어요. 그 늙은 눈 속에서 아주 많은 해가 지난 뒤 처음으로 하은은 빛을 보았어요. 권력의 빛이 아니었어요. 마침내 진실에게 진 빚을 갚은 사람의 빛이었어요. 이순옥의 진짜 장례식이 끝난 뒤 태상그룹은 역사상 가장 큰 지진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주주총회는 중단되었어요. 주가는 폭락했어요.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해야 했어요. 백태미는 불법 감금, 사망진단서 위조, 시신 은닉, 유언장 조작, 의사 매수, 그리고 고 백상철 회장의 죽음과 관련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오미경은 가짜 증거 조작 공범, 하은에 대한 무고,
그리고 범죄 행위 은폐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푸른 요양원은 관련 기록이 봉인되었어요. 한때 태민 앞에서 고개를 숙이던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그를 의심하고 있었다고 서로 앞다투어 말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의 동정어린 말들은 분노로 바뀌었어요. 서울에서 가장 효심 깊던 아들은 결국 온 서울 앞에서 진짜 얼굴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하은, 한때 요양원 복도 한가운데에서 뺨을 맞았던 여자,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는 여자라고 불렸던 여자, 미친 사람처럼 장례식장에서 끌려나갔던 여자는 태산의 회장 자리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지만 기자가 그녀에게 통쾌하냐고 물었을 때 하은은 아주 오래 침묵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어머니의 영정사진 쪽을 바라보았어요. 저는 통쾌함이 필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저 제 어머니가 올바른 이름으로 불리기만 하면 돼요. 그 말에 기자회견장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왜냐하면 때로 정의는 큰 판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한때 그림자로 만들어졌던 사람에게 이름을 돌려주는 일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가난이나 외로움이 아니었어요. 효도의 옷을 입은 탐욕이었어요. 진실은 관 속에 묻힐 수도 있어요. 가짜 서류로 가려질 수도 있어요. 어두운 지하실에 갇힐 수도 있어요. 죽은 사람의 이름 아래에서 침묵을 강요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열쇠를 끝까지 지키려 한다면, 단 한 사람이라도 화장실 문 앞에서 소리치려 한다면, 진실이 아직 산채로 묻혀 있는데도 눈을 감지 않는 늙은 어머니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빗속으로 걸어 나오는 날, 그 어떤 권력도 그것을 다시 어둠으로 돌려보낼 만큼 크지 못할 거예요. 힘없고 목소리 작은 사람을 절대 얕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때로는 바로 그들이 한평생의 억울함을 위해 마지막 정의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관 앞에서 너무 아름답게 우는 사람을 절대 쉽게 믿지 마세요. 어떤 눈물은 슬픔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죄를 가리기 위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